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승구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좀 학교에서 보직을 맡아서 행정적인 일로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는 바람에 이 동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번 1월 말로 임기가 끝나서 좀 앞으로는 시간 나는 대로 책을 다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퀀트 혁명 짐 사이먼스입니다. 저자는 그레고리 주커만이라고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일 겁니다. 이분이 짐 사이먼스를 취재해서 직접 취재 못했다고 여기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짐 사이먼스의 그 주변 사람들을 취재해서 쓴 책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정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죠. 워렌 버핏이 대표적인 분이고요. 짐 사이먼스라는 분과 이 분이 만든 메달리온 펀드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항상 그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런 투자 기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즉 88년부터 1988년에 생겼는데 1988년부터 1918년까지 30년 동안 여기에 투자한 메달리온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39.1%의 수익률을 줬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 투자에서 66.1%를 얻었고요, 평균. 그러니까 매년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66%가 더 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해는 뭐 2배로 뛰고 어떤 해는 조금 덜 했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66%를 뛴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또 수수료를 많이 받기로도 유명해서 66 빼기 39면은 얼마입니까? 6%의 27%의 수수료네요. 27%를 짐 사이먼스하고 직원들이 갖고 39.1%만 투자가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왜? 워낙 자기네들이 이 기술이 좋아서 번 거라는 거죠. 사실은 투자가들도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9.1%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특히 2008년에 미국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걸 다 극복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짐 사이먼스의 직업이 수학과 교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펀드인데, 이 펀드가 세계의 이게 당연히 1위입니다. 세계의 어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지난 30년 동안 거두었다. 66%를 거두었다. 저도 경제학자지만 뭘 가르치나, 우리가 이러고 경제학이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고요. 근데 이 짐 사이먼스 비법 중에 하나가 자기 비법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내지는 못했다고 이 저자도 쓰고, 내용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잘 읽어보면 대충 짐작가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짐 사이먼스는 보통 수학자 아니고 세계적인 수학자이고요. 그래서 수학과 학과장을 하면서 또 이제 여기 보면 정부기관, 암호 해독하는 미국 정부기관에서도 잠깐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해서 수학자들을 잘 알고, 또 학과장을 했으니까 여러 수학자들에게 우리 학과로 오라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아마 그냥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수학자들을 잘 아는 그런 수학 네트워크가 좋은 수학자이고, 더군다나 정부기관에서 암호 해독을 하면서 어떤 그냥 학교뿐만 아니라 좀 조직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암호 해독 업무를 하던 수학자들도 많이 데려와서 실무 경험 있는 수학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자들이 그냥 모여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짐 사이먼스라고
이렇게 정부기관에서도 일해보고 수학과 학과장도 해본 유명한 수학자가 이 증권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능력을 가진 수학자가 필요한지를 대충 이제 자기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실패도 하고. 그런 것을 짐작을 해서 그런 인재를 모아서 한 것이 기업 성공의 하나의 사례였고, 대부분 수학자들이 프라이드는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수학자들 데려오기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비결을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이미 80년대에 빅데이터의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다. 저는 뭐 한 지금 10년 전에 빅데이터라는 걸 좀 알았는데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에 이미 이 세계 첨단 수학자들은 빅데이터의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 게 그 증권시장을 막 뭐 수학을 이용해서 저는 한 줄 알았는데 수학도 썼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당연히 그때는 데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과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결국 컴퓨터로 데이터를 돌려서 물론 거기엔 모형이 필요하지만 이런 주가를 예측하는 것,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처음에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데이터 축적이,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데이터를 모으지 않는 시기에 데이터를 모았던 거거든요. 데이터를 한 5년 모으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동안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이 향상됐겠죠. 1980년대만 해도 무슨 286 컴퓨터, 386 컴퓨터 정말 느린 컴퓨터였는데 컴퓨터 성능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 축적된 데이터를 빠르게 돌릴 수, 또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어서 이 기업이 성공한 것. 즉 남보다 빅데이터의 아이디어를 당연히 첨단 수학자니까 가졌지만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회사가 일기를 기준으로 오늘은 주가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짐 사이먼스의 그 르네상스라는 회사, 즉 메달리온 펀드는 5분 간격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오늘이 아니라 오늘 내일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에 그 투자가가 투자하면 월요일 아침 이상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점심 먹고 와서는 돈을 빼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월요일 날 넣었다가 화요일 날 뺐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 되게 10시에 넣고 그럼 월요일 아침 10시에 오르고 화요일 날 점심 먹고 와서 1시 반에 뺀다. 그럼 1시 반에 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데이터로 또 사람들의 어떤 습관 또는 성향, 심리 이런 것들이 자세한 데이터에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데이터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물론이고 일본, 유럽의 데이터를 다 묶어내니까 왜 미국 주식을 일본 사람, 외국 사람도 사죠? 또 보니까 핀란드 쪽 주식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가가 서로 연동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대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걸 또 거대한 컴퓨터에 내서 돌리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미국 데이터 넣고 돌리는 미국 증시 분석가와 전 세계의 데이터를 5분마다 넣고 그 빅데이터를 큰 컴퓨터로 돌리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면서 결국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아까 얘기한 습성, 관습, 평소에 이런 그 루틴 이런 거죠. 즉 합리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배가 고프면 좀 사더라 아니면은 그 주말이 지나면 팔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실은 돈을 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모형이 그렇다고 해도 증권시장은 너무너무 복잡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외환시장 또 무슨 옥수수 감자 이런 그 상품 선물 시장 이런 데만 투자를 했고 왜 여기는 정말 몇 사람 없죠. 몇 사람 없으니까 그 몇 사람 없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한참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바로 성공한 건 아니고 여러 번 실패를 거쳐서 복잡한 증권시장, 미국 증권시장 및 전 세계 증권시장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66% 이익을 매해 올리면 거의 매해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펀드에 좀 뭐 한계라고 할까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는 600억 달러면 이제 70조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몇백 조를 받아서 돌려보니까 이게 증권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사면 사실은 자기가 너무 많이 사서 증권시장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팔면 자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사이먼스가 어느 정도 자기가 큰 유명한 펀드가 되고 사람들 돈을 많이 받아서 굴려보니까 자기가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자기 모형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백조 있던 거를 다 돌려주고 돈을 70조, 6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몇백조를 굴려서 뭐 한 20% 이익을 얻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 그냥 70조로 딱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이 수익률이 높지만 또 그 규모가 작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저희 경제학자도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데이터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저희 경제학자는 야, 이 A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B냐 C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라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얼마나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율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누가 생각해 논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한국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케냐의 케냐에서 채굴하는 다이아몬드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아니 근데 이게 케냐의 다이아몬드가 한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빅데이터는 그냥 항상 케냐의 그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나오면 금리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걸 그냥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돌린다라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짐 사이먼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도 이거를 우리 모형이 맞긴 하는데 왜 맞냐? 왜 도대체 뭐 방글라데시의 농부가 밀을 얼마나 수확을 하는지가 미국 시장 영향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왜 영향이 있냐를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화성이 왜 태양을 도는지는 모르지만 화성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쯤 와 있는지 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컴퓨터를 믿자 이렇게 바꿨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유를 생각하는 저런 경제학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컴퓨터를 돌려서 컴퓨터가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을 미친다고 컴퓨터가 얘기한 걸 그냥 믿자. 그거 갖다가 괜히 왜 이렇게 될까? 난 이해가 못해. 컴퓨터가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갔다고 그러고요.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컴퓨터를 100% 믿지는 않고 너무 이상할 때는 또 수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이게 100% 컴퓨터를 상당히 믿지만 또 그 인간의 좀 생각도 들어가는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여기 균형이라고 제가 쓰죠. 밸런스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컴퓨터만 믿던 투자가 중에도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짐 사이먼스는 뭔가 그 중용의 도를 약간 터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수학자들을 하면 뭐든지 조직 운영이 힘들죠. 처음에 자기 친구랑 몇 명 했지만 제가 교수라서 알지만 교수들은 참 여기 7번에 써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워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려요.
까다로운 사람 중에도 특히 몇몇 학과 교수님이 더 까다로운데 수학과도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수학과 교수들을 데려다가 직원으로 쓰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위기가 오고 사실 같이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자들이 사실은 별로 돈 벌 데가 없는데 여기 다니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 사이먼스는 지금 재산이 조 단위고요. 그 친구들도 뭐 한 500억, 1000억 이렇게 아마 말단 사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백억을 자기가 이제 평생 생각도 못한 돈을 벌었으니까 뭐 사이가 나쁘고 그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메달리온 펀드가 수익률 이렇게 좋은데 70조 이상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메달리온 펀드를 운영했던 이 회사 직원은 퇴사하더라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다 누구나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년 39%를 받을 수 있는데 66% 이익을 내서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뭔가 가까스로 이 까다로운 교수들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보안 유지가 관건인데,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다 앉아서 맨날 논의하고 밤새도록 논의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회사 자체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학자들이 세미나 하듯이 이렇게 세미나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누가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큰일이죠. 그래서 수학자들, 근데 그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뭐 계약서를 써서 그 절대로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수학자들이라서 다른 증권회사가 뭐 증권회사에서 많이 잔뼈가 굵은 사람은 뭐 전화번호도 알고 연락도 하고 친구도 있는데, 이 메달리온 펀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수학자들이라서 한 번도 만나본 사람도 없고 누가 일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에 그 전화번호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리크루트 당하기가 좀 힘들 존재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해서 이 저자가 인터뷰할 때도 여러 번 숨겼다고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렇게 그 퇴사 후에 엄청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달리온 펀드의 퇴사 후에도 이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가 이 프로그램을 파는 것보단 그냥 메달리온 펀드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역 직원으로서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외부에 갖고 가서 파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운영 이런 쪽에서도 좀 짐 사이먼스가 많은 그 고민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경제학자로서는 경제학에 위기가 오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빅데이터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 투자도 평생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보다 이렇게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예측은 컴퓨터가 잘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스토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 설명은 이런 수학자나 컴퓨터는 포기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 설명은 경제학자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퀀트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퀀트가 무엇인가, 수학자들이 증권 시장에 어떻게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